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로운 세상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누가 일자리와 경제 문제 해결의 적임자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사업단의 대표인 유명정입니다. 오늘도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의 문국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하고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가 곧 시작이 되네요. 참 이 여름이 상당히 좀 뜨겁게 지나가고 태풍도 많이 지나가고 해서 분주했었던 것 같은데 역시 대표님도 상당히 분주한 일정을 보내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워낙 태풍 피해나 또 무슨 물이 역류가 돼서 이 낙동강 주변에서 많은 피해가 났던데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가을이 이렇게 번쩍 다가왔잖아요. 이 가을이 좀 뭐랄까 따뜻한 가을,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 외국인들이 지난 일주사에도 여러 사람이 와 있었는데요. 이번에 왔었던 사람들은 주로 사람 중심 창조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 전문가였는데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이라고 그 클리블랜드라고 미시간의 미국의 미시간 중부 미시간 호수 이렇게 남쪽에 있는 큰 도시예요. 클리블랜드라는 데 있는 세계적인 그 명문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사람 중심 창조 경영 그리고 사람들한테 숨어 있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서 패배 의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가 그것을 이제 잘 연구한 대학이고 그 대학의 몇 분 교수를 그 유엔이 이용하고 또 세계 경제 포럼이 활용해서 지구촌 협약이라는 그런 것도 이끌어낸 아주 세계적인 대학인데 대학 이름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이라고 해서 좀 이름이 길어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라고 과거에 두 대학이 합해서 그렇게 이름이 긴데 케이스와 웨스턴 리저브.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이제 경영 리더십 전문가가 와서 한국의 그 드라카 소사이어티 공동의장인 자영철 교수님과 한국의 CEO와 한국의 인력개발, 조직개발 책임자들과 함께 고민을 많이 한 기관이었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도 이렇게 무슨 학연휴련 지원으로 뭘 풀려고 그러지 말고 또 탑다운 방식으로 세상을 그냥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객 중심으로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은 뭔가 그리고 새로운 기회는 뭔가 이렇게 해서 장점에 기반하고 이 고객 중심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찾아나가는 그런 그 이 전체가 참여하는 일종의 경제 민주화와 경영 민주화의 한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문화화하고 제도화하고 그런 것에 익숙한 리더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한 킴버리 같은 회사라든가 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많은 기업들처럼 될 수가 있죠. 상당히 이 혁신 경영에 대한 그 목마름이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그 기업 현장에 가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환율에 의존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거에 한 900원 하던 환율이 아직도 1,100원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20% 이상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외화가 부족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은 외화가 왜 부족하냐? 경쟁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일본 같은 데는 지난 5년 사이에 환율이 달러당
120엔 하던 게 지금 80엔으로 예. 거의 33%나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됐거든요. 그렇죠. 지진도 네. 겪고 뭐 원자력 발전소 폭발도 겪고 네. 방콕 일본 공업단지의 침수, 예. 홍수 사태 등 뭐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환율이 네. 33%나 오히려 내렸죠. 그런데도 토요타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단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토요타나 렉서스가 아직도 팔리는 거예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라든가 삼성이 저만큼 팔리는 데는 환율이 네. 과거에 비해서 예. 900원에서 1150원으로 네. 올라가 있는 그런 덕을 많이 보는 거죠. 그게 올라가 있는 만큼 국내 일반 기업들이나 네. 국민들은 과거보다 30-40%가 많은 기름값을 낸다든가 과거보다 30-40%가 비싼 네. 원자재 값을 낸다든가 네. 과거보다 30-40% 비싼 네. 해외 출장비나 해외 연수비를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사오는 디자인 값을 더 내기 때문에 네. 5천만 명이 돈을 30-40%씩 더 내고 예. 수출하는 한 40-50개 큰 기업들이 그 혜택을 가져가는 네. 그런 양극화 구조가 돼 있죠.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우리도 GDP가 지금 2만 달러에 5년째 머물러 있는데 네. 일본은 4만 5천 달러 됐거든요. 네. 독일도 4만 5천 달러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독일, 일본이 다 4만 5천 달러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만 지금 2년째 2만 달러에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경제 쪽에서 계속 그 환율 동향에 대해서 보면은 그 원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 수출 대기업에 불리하니까 계속 그 강세가 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쪽만 논평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은 수출 대기업이 이렇게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모으기를 했던 1998년 네, IMF 때. IMF 때 금모으기 한 번으로 해서 전 국민이 재벌들 살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살리기를 딱 한 번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네.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도 지금 구조조정이 15년 사이에 금모으기가 구조적으로 된 거죠. 이젠 금모으기가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대기업 제품을 사주고 네. 또 수입품을 과거보다 20-30%, 30-40% 비싸게 사주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 해외 여행하거나 또 중소기업 업체들 해외 여행할 때 여행비가 그만큼 더 드는 거죠. 유학비도 그렇고 원자재 값도 다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금모으기를 15년째 계속 해서 재벌 살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재벌들은 이게 본인들이 하는 걸로 알죠. 그리고 재벌이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아는 거죠. 근데 일부 경쟁력은 있지만 그 경쟁력의 전부가 5천만 국민들의 희생. 초기에는 금모으기였지만 요즘은 현금 모으기가 현금 모으기가 있고 또 재산을 빼가서 재산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이런 그 구조를 솔직히 인정하는 재벌들이 나와야 되고 이 문제를 그야말로 일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일제 침략식이나 식민지 시대를 아직도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고를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가지고 있어요.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몰라요. 이걸 반성하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위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일본이나 뭐 중국처럼 환율이 내려가도 수출이 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대기업 그들이 이렇게 강화되는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MB 정부까지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그 시기에는 일단 재벌들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살려놔야 되잖아요. 무너진 기업들은 무너지고 강화되는 기업들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옥석을 가리는 기회. 그때 이제 살리려고 한 의도까지는 좋은 거고. 또 일시적 독점을 허용해서 빅딜이라는 걸 통해서 전자업종은 누구, 자동차 업종은 누구, 철강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업종의 사실상의 독과점을 허용한 거. 예. 그것도 극한 상황에서 상황 논리로 보면 이해는 가죠. 네. 문제는 그 극한 상황에 있었던 그 정책을 네.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독과점 마인드라든가 네. 정격 유착 마인드는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고쳐야 되는데 이왕 금모으기와 현금 모으기로 해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게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나이가 지금 한 15년 된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젖먹이 병을 그냥 들고 다니면서 어린이 흉내를 내는 거죠, 재벌들이. 이걸 이제 끊어서 네. 정경유착을 끊으면 그게 우유병도 바로잡아서 정말 우유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줄 수 있거든요. 네. 또 젊은이들 일자리를 네. 위해서, 중년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위해서 돈을 전환할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 한 15년간 지속되었던 대기업 중심의 그렇죠. 어떤 그 경제 정책, 특별히 그게 이제 대기업을 넘어서 재벌 그룹 중심으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작은 풀뿌리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뭐 벤처 이런 것들의 역동성이 다 사라지면서 그런 데가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고용의 한 90%를 사실 중소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이제 자꾸 망하고 어려워지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일자리 문제가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97년, 98년, 99년, 2000년 이 4년에 걸친 또 뭐 일시로 제2차 위기가 와서 2001년, 2년 카드 사태 때까지 감안하면 2002년까지 이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래도 금융을 살리려고 그러고 금융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금융을 살리려고 그러고 금융을 죽이는 계기를 만들었던 재벌들을 살리려고 한 그 동기까지는 좋게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젖병을 떼지 못한 거 약탈 구조 내지는 그 깔때기 이 국가 요즘으로 말하면 한 350조 되는 국가 예산이 글로 가고 그 다음에 서민 금고라든가 가게에서 보조금이 재벌 쪽으로 가는 이 구조를 금모으기 같은 구조죠. 그거를 이제 시정 못한 거는 그 다음 이제 이 참여 정부 책임이고 특히 또 이번에 이번 정부는 뭐라고 그러죠? MB 정부. MB 정부. 이 정부 책임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야말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뭐 환율을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때는 한 해 10조 원을 써요. 환율 이 환평형 그 유지 기금이라고 그래갖고 그 환율을 수출에 좀 유리하게 하고 그리고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급격한 그 외화, 급격한 투기 자금에 의한 장난을 막는다는 명분은 그런 건데 그 환평형 기금이 많이 쓰일 때는 연간 10조 원이 추가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국민들의 서민들의 기름값, 뭐 교육비, 뭐 원부자재, 생활비 이쪽에서 뺏기는 것도 많은데 세금 중에서 또 10조 원을 추가로 뺏기는 거죠. 엄청난 그래서 국가 부채도 늘어나는 거고 가계 부채가 어느덧 1000조가 된 거죠. 외환위기 때는 100조였거든요. 10배가 늘어났어요. 그게 이제 지금 15년 사이에 1000조로 10배가 늘어난 거죠. 이 책임만은 지금 최근 10년의 정권들은 뭐라고 변명해도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최근 10년은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와 사회를 이끌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전부 그야말로 낙향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 무슨 당인이 무슨 정권이니 이렇게 해서 그 틀 안에서 안 나오려고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그 틀은 깨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참여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또 캠프도 있고 또 그건 모르겠어요. 현 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캠프도 있고 그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과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화두가 경제 민주화가 어쨌든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큰 화두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5년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몰아주기, 재벌 몰아주기가 되다 보니까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 자영업자 다 지금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 어렵고 가계부채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정치권에서도 보니까 이거 심각하고 이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정말 큰 나라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뭐 여든 야든 뭐 다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겠다. 또 최근에 또 문재인 캠프에서는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 뭐 이런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조금 이따가 그 얘기 하시고요. 질문을 하실 분들 샵 문국현 붙여주시고 트위터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그전에 또 저희가 한 가지 진행됐던 이야기 하나만 짚고 그다음 본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날 사회적 대화체 추진하고자 하는 포럼이 예. 네, 그 포럼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뭐 위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위기는 또 기회를 의미하기도 해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지금 이 세기를 5년째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문지방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경제를 이끌어보자 해갖고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경영 전문가 그리고 사회적 대화 전문가들이 모여서 활동을 한 10번 가까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10번 가까이 느슨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국민들도 좀 알게 하자. 전 세계적인 그런 사회 책임 경제라든가 일자리 책임 경제 그리고 이 평생 학습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혁신이 일어나는 이런 창조 경제, 창조 경영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국민들도 알게 하자. 그래서 이제 요즘 모임들이 공개되고 있죠. 그 단체 이름은 문지방 넘어 삶의 경제 포럼이에요. 그래서 줄이면 삶의 경제 포럼인데 삶의 경제 포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준말이 사만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살린다는 것도 사람을 살린다 해서 사람 살리는 이 삶의 경제 포럼인데 문지방을 우리가 5년째 못 넘고 1조 달러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1조 달러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GDP도 어떻게 보면 3조 달러, 5조 달러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1조 달러에 5년째 이 정권 하에서 머물러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절망은 몇 배나 더 심해졌고 양극화가 이렇게 심하고 중산층의 몰락, 서민들의 절망 이런 게 심해졌으니 우리가 이 문지방을 넘는 그 선진국의 그 사례라든가 그 전략을 한국화해서 한국적 그 돌파구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한번 도출하고 그리고 실천해보자. 그래서 모인 단체예요. 삶의 경제 포럼. 삶의 경제 포럼. 이제 첫 모임이 지난 토요일. 아니요, 한 10여 차례 모였는데 공개 행사들을 요즘 이제 좀 시작을 했죠. 뭐 이번 가을에도 계속. 그렇죠. 이번 10월 달에도 2번의 공개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 그렇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 뭐 지금 지난 10년 정권 책임자들은 일자리 늘리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건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좋지만 좀 오셔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몰라도 털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몰라도 자기네들이 정당과 정권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인들 또 일반 학자들 또 일반 시민운동가 또 시민사회 리더 이런 분들이 사회적 대화를 하는 장소도 되리라고 봅니다. 아주 뭐 이름 자체가 상당히 좀 한국적 느낌 많이 납니다. 문지방. 문지방 넘어. 문지방 넘어 삶의 경제 포럼. 뭐 보통 막 영어 많이 쓰는데 영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전 산업자원부 요즘 지식경제부라고 하는 산업자원부 장관하셨던 김용호 전 장관님 겸 지금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시죠. 그분하고 또 이필상 전 고대 총장님, 뭐
강대인 그 대화문화 아카데미 원장님. 네. 이번은 저 옛날에 강원영 네. 목사님 아드님이죠. 예.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된 모임입니다. 참 그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포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를 정말 좀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렇죠. 이제 그 사회적 한쪽으로는 예. 사회적 대화가 있어야 예. 되고 한쪽으로는 정부를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대타협과 정부 재창조 능력만 합해지면 네. 5년 안에 한 3,400만에서 500만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주 쉽거든요. 네. 선진국이 다 그 길을 거쳐서 오늘날의 고용률 75%의 사회를 이뤘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63%라 네. 12%포인트나 일자리의 기회를 빼앗긴 사회거든요. 이 일자리의 기회를 왜 빼앗겼느냐. 그것 중에 일부는 네. 이런 노조가 강한 기업의 특권에 뺏긴 것도 있지만 부정부패에 뺏긴 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정부패의 정경유착을 바로잡는 거와 네. 이 너무 지나친 과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일부 기업들 이런 것들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네. 바로잡으면 네. 4,500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4,500만 개 일자리가 생기면 그게 고용률 75%를 의미하기 때문에 엄청나네. 고용률 네. 75%가 되면은 유럽의 이 선진국의 중간급 정도는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귀한 걸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 자본주의가 되는 네. 거예요. 유럽식 자본주의를 미국식 자본주의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사람 중심 자본주의라고 네. 그러거든요. 사회 책임을 다한다 그래서 사회 책임 자본주의인데 그 특징은 일자리가 많은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로 네. 일자리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일자리와 관련됐거나 미래 일자리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평생학습이 들어가 있는 네.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차이죠. 네.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지만 지금 현재 기업의 관행들이 이제 결국은 사람들한테 적은 인력한테 좀 돈을 좀 많이 주는 대신에 뭐 두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하고 세 사람이라고 두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나머지 또 비정규직으로 하고 일부러 양극화를 조장하는 예. 정책이죠. 그런 일자리 정책이 계속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이라서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도 뭐 한 70%밖에 못 받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화돼 버렸거든요. 네. 이거를 좀 바로잡는 게 그건 너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정경유착처럼 네. 노사 간에도 유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큰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노조. 그렇죠. 예를 들면 한 달에 2천만 원 가까이 특근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근비만 2천만 원 가까이 가는 조직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한 달이 아니라 연간에. 연간 2천만 원.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연간 한 4천만 원 받는 입장에서 네.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보통 큰 혜택이 아니죠. 웬만한 중소기업 초봉 그렇죠. 정도. 근데 이제 그런 조직이 100만 명이라고 치면은 네. 이제 그런 조직에서 그런 특근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 그러면 이게 100만 명의 연간 일자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2천만 원. 예. 중소기업 초봉 정도 되니까요. 예, 중소기업 뭐 개중엔 대기업 중에도 200만 원 되는 데가 있으니까 네. 거의 비슷해요. 예. 근데 그 100만 명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일자리를 이 사람들이 내놓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더 받으니까. 자기 그 가게 예산을 짤 때 예. 2천만 원 더 받는 거를 이미 기획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무조건 뺐으면 그 노조가 있는 회사든 노조가 없는 회사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발하죠. 예. 이 반발을 바로 잡아내는 거가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타협과 네.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거는 우선 반인륜적이고 전 사회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표준을 넘어서는 거라 불법 반칙이기 때문에도 그만둬야 되지만 네. 당신들이 가족하고 보낼 시간도 없고 네. 자녀하고 보낼 시간도 없고 네.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음 산업이나 다음 기술로 넘어갈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나쁜 거다. 네. 그러니 이것은 빨리 손을 떼자. 네.
그러고 대신에 나라가 그 2천만 원에 상당하는 대가를 앞으로 3, 40년 동안에 이렇게 제공하겠다. 네. 그래서 당신네들이 2천만 원씩 10년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당신네들이 2천만 원씩 10년을 더 받을 거를 네.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씩 예. 30년을 더 받게 해주겠다라든가 지속 가능하게 오래 가게 예. 나이가 들어서도 가게 예. 그리고 공부를 하면 젊어지고 70, 80이 돼도 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한 일할 수 있게 네. 지금 뭐 55세에 쫓겨나는 게 아니라 65세, 75세 이런 정부와 사회의 네.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부수적으로 네. 당신네들이 이렇게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정부와 협력해서 이렇게 하면 네. 서로가 윈윈도 되지만 당신네들이 특권하던 그 시간을 100만 명 젊은이들한테 줄 수 있다. 새로운 기회가. 그러니까 당신네들 일자리.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 과로하는 이걸로 사고도 또 많이 나서 연간 17조 원씩 부담을 주고 네. 가족 파괴도 오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네. 100만 명의 일자리를 주자. 네. 그러면 이건 또 정부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젊은이들한테도 좋은 거고 사고가 들라니까 가족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기업인들 측에서 보면은 1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갑자기 사람이 늘면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인건비 똑같죠. 특권비 가지고 해결하니까. 특권비 갖고 오히려 줄어들죠. 그렇구나. 근데 사람 수가 늘면 이거 노조가 2배도 될 수가 있거든요. 노조에 대한 두려움이. 노조가 현재 전국 다 합해서 100만 명도 안 되는데 네. 200만 명도 되고 네. 상황에 따라서 500만 명도 되겠네. 그건 노조가 무서우니까 네. 특권비로 끝까지 이 사람들 거기에 마취돼서 일자리 나누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거기에서 노사 간의 유착이나 담합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아니다. 정부가 나서 갖고 네. 우리가 이렇게 근로자들을 설득해서 학습하는 사회로 바꾸고 예.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사회로 바꾸고 이렇게 했듯이 네. 또 공부하는 사회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네. 그렇듯이 당신네도 노조 걱정하지 말아라. 노조 왜 걱정하냐? 당신네들 부패 부정 문제 그런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부에서 일체 돈 달라고 안 할 테니 우리 투명한 사회 만들자. 네. 재벌도 비자금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 왜 몇 조 원씩 아직도 비자금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얘기하면서 회사 돈을 자녀들이나 친척들한테 빼돌리지도 말아야 되지만 네. 정치권이나 정부권에라 절대 로비하지 말고 네. 투명해라. 그럼 당신네들 노조가 무서울 게 뭐가 있느냐. 그때부터 노사가는 네. 서로가 불신을 배경으로 상대방을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가 아니라 예. 오히려 혁신을 네. 주도하는 네. 기업가 정신으로 넘치는 네. 그런 양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또 기업 측도 설득을 하면 네. 정부가 뭐 노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해 주겠지. 네. 그리고 예방적으로 가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사 간에도 사실상의 유착이 있어요. 싸우는 것 같지만 여야가 싸우는 것 같지만 유착이 있고 그렇죠. 정경 유착이 있고 예. 그렇듯이 노사 간에도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서로가 뭔가 불신 때문에 노조가 크는 것보단 차라리 특권비를 50% 더 주는 게 좋아. 그리고 사람이 너무 부족하면 곤란해. 인건비 전반이 올라가. 네. 이런 거와 노조 쪽에서는 뭐 몇백만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고 사고 안 나는 것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당장 매년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면 그걸 그냥 눈 딱 감고 그렇죠. 앞으로 네. 5년만 더 받지 10년만 더 받지 이런 그 일시적 탐욕과 유혹에 네. 기업이든 근로자든 속아온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네. 이번 기회를 다 털어버려야죠. 서로 좀 불행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불행하죠. 연간 네. 직장에서의 사고 때문에 우리 국가가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이 17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업재해 산업재해 때문에. 관련돼서. 근데 그 과로에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게 그분들이 노동력을 조기에 상실해서 그것도 국가가 연금으로 부담해야 되고 그렇죠. 또 가정도 힘들고. 교통사고 난 사람들 가족이 평생 불행을 겪듯이 산업재해 겪은 사람들 자녀나 그 가족들도 평생 네.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그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네. 또 사회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뭐 17조 원은 훨씬 넘죠. 네, 지금 누가 일자리와 경제 문제 해결의 적임자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큰 테마가 좀 오늘 이야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원화 약세 정책. 그래서 이제 수출 대기업 중심의 환율 정책이 사실 좀 문제였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잡쉐어를 통해서 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창업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기존 직장, 기존의 사업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제안을 해주신 거죠. 현재 뭐 그 외에도 자영업을 전문화해서 전문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든가 자영업 일자리 늘릴 수 있는 또 뭐 예. 저 외국에서 사다 쓰는 이 전문직 관리직 서비스를 네.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면 또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일자리를 네. 중에서 과로와 네. 특권 뭐 네. 이런 부분 또 예. 평생 학습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거에서만도 몇백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네. 예,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유착 메커니즘이다. 유착 정경 예. 유착, 노사 유착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죠. 또 여야가 뭐 싸우는 것 같지만 유착해서 서로가 기득권 정치 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유착들을 깨지 않는 한 새로운 경제 네.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경제는 못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화두는 역시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경련에서 주최한 어떤 그 금융 포럼에서 아시아 금융학회 소속 정책학자들이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는 상반된 관계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되면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일자리에는 오히려 감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도 전문가이겠지만 네. 제가 그 전문을 다 보질 못해서 네. 함부로 말하긴 못하지만 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오해하고 국민들이나 또 국제사회가 고치라고 하는 것은 재벌들의 정경유착, 네. 부정, 부패, 반칙, 불법, 뭐 불공정한 거래, 예. 자녀들한테 돈을 빼돌리는 거, 또 네. 자녀들이 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공개된 회사의 이 가치와 돈을 빼돌리는 거, 네. 이런 것들 비자금을 운영하는 거, 네. 또 정치나 뭐 검찰이나 법원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온갖 행위들, 네.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인데 네. 그 금융학자들은 아마 재벌 해체 쪽으로 그것을 리프레이밍을 한 다음에 저 사람들은 마치 재벌을 해체하자고 그러는 걸로 네,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를 갑자기 돌려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재벌 숫자가 줄고 대기업 숫자가 줄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단순 논리를 하는데 네. 국민들은 이 거대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이 되게 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게 하고 정직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네. 뭐 그걸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냥 그것 가정 자체를 그렇게 무슨 공산당 이나 무슨 어떤 이런 저 나치들이 하듯이 이렇게 리프레이밍을 해갖고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잖아요. 이념 논쟁 네, 비슷하게 네. 해나가는데 예.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재벌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들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나라 규모에 비해서 가장 큰 정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 청사도 거대하고 재벌 청사도 거대하잖아요. 네, 사업도. 예, 그래서 국민들을 이 거대한 북한의 이 DMZ 주변에 한때 있었던 위장 가옥들처럼 거대한 그냥 외형 틀만 있지 그 안에서 네. 국민들의 집은 점점 작아지고 네. 국민들의 주머니는 점점 얕아지고 예, 하우스 일자리는 푸어가. 없어지고 예. 그래서 무슨 에듀 푸어니 하우스 푸어니 네. 이런 것들이 또 자푸어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를 활성화하고 네. 자영업도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 혁신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100만 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이 비재벌 계열 기업들 네. 또 자영업
이것을 독일처럼 혁신하자는 거거든요. 네. 독일은 이 혁신을 통해서 만든 일자리만도 500만 개가 더 돼요. 네. 근데 왜 이 국민들한테 일자리 기회를 주자는 경제민주화. 네. 그래서 정치민주화라고 그러면 투표권과 출마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경제민주화에서는 일자리의 권한을 네. 보장해 주는 게 경제민주화거든요. 네. 근데 그 일자리를 뺏어간 게 재벌이기 때문에 뺏어가지 말고 중소기업과 함께 노력을 하면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고도 네. 재벌도 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영업도 클 수 있으니 네. 이 공생을 가고 상생을 가자.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도 500만 개 쉽게 는다. 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한 축은 물론 재벌들의 부정부패, 불법을 바로잡자는 것이고 정경유착을 바로잡자는 것이지만 네. 다른 한 축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를 활성화해서 네. 일자리를 500만 개나 얼마를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일자리 500만 개 늘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벌 해체됐을 때 재벌 쪽에서 일자리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벌 해체가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여론을 호도해서 그렇죠. 그런 논의 자체가 자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네. 그런 일이 좀 그리고 물론 이제 이 거대 재벌을 키워놓으면 그 주변에 먹고 사는 사람이 그 가족들하고 그 직원들 다 합해서 한 200~300만 명만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네. 멀리서도 뭐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좀 있죠. 뭐 관련된 협력회사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쪽으로 몰아가면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반발하는. 이제 노력을 하니까 일부러 글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네. 뭐 그쪽과 유착된 쪽에 네. 표가 50만, 100만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러 이념 논쟁 붙이듯이 일부러 재벌 해체 논쟁이라는 있지도 않는 논쟁을 네. 하는 거죠. 네. 참 그런 일들이 참 자꾸 일어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개중에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네. 뭐 인혁당 사건처럼 사람을 죽여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반쯤 죽여놓기도 하고 완전히 죽여놓기도 네. 하고 나중에 사과하는데도 몇십 년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보상하는데 몇십 년 후에 몇십억을 그 가족들한테 준다고 그게 보상이 돼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일부 이런 재벌 일부 이런 사람들이 유착될 때는 검찰과 함께 온갖 이런 비인간적인 네.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네.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뭐 계속 여러 가지 뭐 사법부를 동원한 또 뭐 그런 사법부나 네. 사법부 이전에 먼저 검찰을 동원하고 네. 검찰과 또 사법부의 일부가 유착돼 네. 있으니까 또 거기서 2차 유착이나 부정이 생기고 부패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노현 교육감도 이번에 또 오늘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예, 네. 그 정작 도둑질한 사람들은 이 무슨 특검법에도 관심이 없고 뭐 국회의원들이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사직시키면 그만이고 네.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양심의 네. 하나라고 했던 광노현 씨가 네. 일부 좀 극단적인 그런 소위 말하면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지나친 진보주의의 지지를 좀 받았었다고 해갖고 그런 걸 이용하다가 결국은 남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예. 그 자살하는 거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람 재산을 뺏은 게 아니라 예.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걸 갖고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선의로 한 건데. 예,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갈취해서 지역 담당 무슨 당정협의회장이다 뭐다 해갖고 5억이고 20억이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현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 네. 이사의 양심이라는 사람을 죽어가는 옛 뭐 얼마나 친한 동료 교수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구하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준 행위를 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네. 참 이 법이라는 거는 정말 악용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악용되고 모든 이 부정한 사람들은 지키면서 네. 가장 선량한 사람들한테 네. 그거를 갖다 대는 이런 불합리를 보인다면 네. 법에 사법에 정의가 있다고 하겠는가.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국민들이 결국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이 현 정부의 어떤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 정권이 중앙 정권이나 지방 정권 또 지방 공천, 중앙 공천 하는 데서 있는 이 이미 알려진 이 양대 정당과 그 정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거는 눈 감아주는 사법부고 그거는 덮어버리는 검찰이 되면서 침소봉대하거나 네. 왜곡시켜가지고 남에게 억지로 그렇게 그 탄압하는 그런 앞제비가 되면은 네. 뭐 검찰은 이미 모든 게 땅에 떨어졌고 뭐 정준길 의원 사건으로 검찰의 생리와 이런 걸 더 잘 알려주게 됐지만 사법부도 상당 부분이 네. 대법원 서로 자기네 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거부터가 공정하지 않은 사법부의 상징을 보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고쳐야지 이번에. 네. 이번에 정말 우리가 독립운동 하듯이 다 고쳐야지. 예. 그 공급자 중심 틀에 우리가 계속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 공급자 틀은 우리가 60여 년 전에 만들었고 중간에 유신체제 때 악화된 거거든요. 네. 이번에 바로 잡아야죠. 맞습니다. 네, 최소한 운영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얘기 다 누구나 하고 한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좀 새롭게 이것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다 얘기하거든요. 이제 박근혜 캠프도 얘기하고 문재인 캠프도 얘기하고 안철수 캠프도 얘기한단 말이거든요. 좀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과연 진짜 적합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두 당에서 알고 있었으면 지난 5년, 10년 사이에 했어야 되겠죠.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고 알면서도 안 했다면 그 자리 파직당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 10년 동안에 끊임없이 실패만 했고 네.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사람이 네. 이번에는 뭔가 제시할 것처럼 한다면 네. 시험 계속 뭐 한 20점, 30점 받는 아이가 네. 뭐 그것이 독일어라고 쳐봐요. 아니면 중국어라고 쳤을 때 갑자기 100점 맞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쪽은 이미 자격 미달이에요. 네. 5년, 10년 사이에 한 번도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이 네. 어떻게 갑자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최소한 어떻게 하면 정부를 창조적 파괴 방법을 통해서 독일식으로 네. 수십조 원을 매년 바로 잡아낼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연간 350조 중에서 70조를 바로 잡아내는 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살리고 벤처 살리고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아는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데서 기존 체제가 저항을 할 수는 있으니까 리스크는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해서 계속 아무것도 창출 못하고 양극화만 시키고 중산층만 몰락시키고 네. 오늘날 대한민국을 5년째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처박은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겠어요? 일자리 늘릴 줄 알았으면 진작 늘렸죠. 그 소위 현 정부에서 그 동반 성장 정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이 무력해졌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동반 성장하자니까 뭐 재벌이나 언론이나 뭐 직영부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반대했다. 과연 이렇게 어떤 그런 개혁의 의지가 있어도 그 어떤 현재 기득권 조직, 재벌, 언론, 뭐 또 테크노크라트 관료들이나 뭐 이런 쪽에 이런 조직적 저항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뭐 개혁 말만 하고 나중에는 실제로는 다 벽에 부딪히지 않는. 그거는 쥐보로 생선가게 지키려는 거나 똑같은 거죠. 쥐가 어떻게 생선가게를 지킵니까? 재벌 기반으로 태어난 정권들이 어떻게 재벌과 중소기업을 함께 살리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벌로 가는 환율 깔때기라든가 350조나 되는 예산 깔때기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재벌들 너희들은 이제 외국 지분이 한 작게는 40%에서 70%나 되는 기업들 아니냐. 네. 더 이상 우리나라 예산을 이런 네. 다국적 기업, 네. 다국적 기업에서 쓰면 안 된다. 이걸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쓰는 대학생들 전부 우리나라 예산 가지고 쓴 아이들이 너희 쪽에 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분의 40% 내지 70%가 외국이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광고비든 물류비든 상당 부분을 너희들 자녀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반개에서는 막 빼돌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거 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이 깔때기 정부 예산 깔때기라든가 환율 깔때기라든가 이 채널을 이 물꼬를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 자영업한테 주려고 한다. 여긴 2,100만 명이나 종사하지 않느냐. 너희 쪽은 설령 다 합해도 300만 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300만 명이 15년 동안 그 깔때기를 많이 활용해서 컸고 그랬으니 앞으로 15년은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 그리고 자영업의 독일식 세계화를 위해서 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 그럼 재벌이 15년 동안 정말 잘 썼습니다 이러겠지. 국민이 이걸 다 안 되면 계속 쓰겠다고 할 그런 모렴치한 재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래야죠. 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자기 자녀들마저도 삼성 아니면 LG에라 근무시키거나 현대에 종사하게 놨어요. 그렇죠. 자기도 그런 쪽에 종사를 했던 데다가 자녀까지 그쪽에라 보내니 그것이 효성이든 현대든 LG든 삼성이든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 2,100만 명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 자영업을 보는 게 아니고 또 아직 일자리 안 가지고 있는 5,600만 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친인척들, 자녀들 재벌 속에서 근무하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이 사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당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고 기존 정치권이 안 된다는 거고 예를 들면 안철수 같은 사람이라든가 무슨 강지원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재벌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먼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벤처 경험이 있다든가 중소기업 경험이 있다든가 중견기업 경험이 있고 세계적인 기업 경험이 있잖아요. 일자리도 만들어봤고 세계로도 나가봤고 또 개인이 공무원들처럼 세금 갖다 쓴 게 아니고 정치인들처럼 세금 갖다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인건비 다 주고 세금 다 내고 5천억 1조 원까지 자기 재산을 만들어봤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경제 민주화의 기본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 살리기에 성공할 거고 그게 성공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벤처, 심지어 자영업 일자리까지도 갈 만한 자리가 되는 거고 프로페셔널한 일자리가 되는 거고 세계적 긍지를 갖는 일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명품 기업의 75%가 독일권에 있어요. 그건 전부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오늘날 EU 국가 27개를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고도 무역 흑자가 매년 2천억 달러나 나잖아요. 올해 우리나라 무역 흑자에 아마 20배 될 거예요. 그러면 거대한 관공서 건물과 거대한 재벌 몇십 개 가지고 있으면서 온 국민이 허덕이는 게 난가. 독일처럼 거대한 건물은 없지만 거대한 재벌은 없지만 온 국민이 자랑스럽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고 매년 2천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내면서 27개 이웃 국가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될 거냐. 우리나라는 후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거는 상식이 있는 분들이면 다 그쪽으로.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정부 건물이 컸을 때 멋있게 생각하고 재벌 건물이 컸을 때 멋있게 생각하고 저 모든 거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갔다는 생각을 못해요. 조금씩 그게 뭐 이렇게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서 돈이 섞여가지고 나가버려. 아까 금모으기처럼 지금도 15년째 금모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환율로 인한 그거를 현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깝다. 거시경제 틀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그 가계 문제라든지 기업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 사실 작은 것들만 보거든요. 자기 영역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큰 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뭐라 그럴까 착취, 약탈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 거대 기업들의 대주주가 이제는 1대 주주는 한국 사람이지만 2대 주주에서부터 한 10대 주주를 모으면 꽤 많은 경우 외국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 예산을 굳이 걷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줬으면 당신네는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서 잘
지내라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나머지 2,100만 명이 종사하고 앞으로 3천만 명이 종사하게 될지도 모를 중견기업, 중소기업, 네. 벤처 예. 그리고 자영업을 네. 세계적인 서비스 기업이라든가 제조기업이나 명품 기업으로 키워줘야죠.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쪽에 종사해 본 적이 없고 네. 마음이 전부 재벌에만 가 있어서 거대한 건물, 네. 골리앗을 숭상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맡기면 골리앗 눈에는 중소기업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그렇죠. 사람들은 현미경을 갖다 대줘야 될 텐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눈높이가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계적인 명품 기업인 사람들을 네. 이 사회에 키워야지 네. 이미 국민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거대 기업은 노키아처럼 네. 또 이 소니처럼 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정말 시장을 지배하던 예, 거대한 거대한 기업은 저 모든 생태계가 그렇듯이 네. 이 숲속에요. 거대한 나무가 한 두세 그루가 있으면 그 주변에 아무 나무도 못 살아요. 그 밑에 그늘이 다 지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렇게 조화스럽게 네. 떨어져서 네. 나무가 거대한 나무들이 하나 있으면 그 다음 거대한 나무는 저쪽 멀리 떨어져 있어야 나머지 지역에 해가 들어오면서 중간 키나무, 다양한 네. 나무, 작은 키나무, 손자나무 이렇게 막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기업 생태계도 똑같습니다. 이게 재벌들을 모아놔갖고 병풍을 치면서 야 우리나라 이 재벌 올림픽 하면 1위 한다. 네. 이런 건데 이건 나치나 공산주의 방식이 그렇거든요. 네. 거대 기업을 이렇게 내세우거나 무슨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를 내세우거나 로켓을 내세우거나 대운하를 내세워갖고 우리나라 거대하다. 네. 이런 그 골리앗 주의인데 네. 주로 전체주의 이 아주 삼류 정치인들이 하는 네. 방식이고 다 망했죠. 나치든 공산주의든 다 망했죠. 지나간 세기에 네. 유행했던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정부의 청사들을 네. 겸손하게 바꿔야 되고요. 예. 국민보다 정부의 청사가 크다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숭상하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죠. 중소기업이 창업하는 거고 대기업은 그것을 합류하는 경향이 더 많거든요. 네. 합류할 땐 되게 사람이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역시 그 한국 경제 해결에 대한 핵심 솔루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되면 참 속 시원하겠다, 진짜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독일 네. 같으면 이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산학협력 사업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산학협력 사업이 거의 이 대학 연구 사업의 80%나 차지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 산학협력을 하면서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 인턴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의해서 네. 산업체를 드나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조기 취업도 되기도 하고 다양한 것도 있지만 예. 인재가 발굴이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야 너는 정말 창조적이고 네. 그 다음에 혁신 역량이 있고 네. 너는 주인의식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중견기업을 가라. 네. 네가 이 기업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글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축의 사람은 야 너는 외우는 건 잘하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 이렇게 창조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너는 그냥 관리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리가 되든가 금융기업이나 무슨 이런 저 대기업에 가서 부품처럼 있더라도 초기 월급은 괜찮으니 네. 그래서 나중에 한 5년 10년 후에 보면 벤처 쪽으로 갔던 창조적인 사람들은 아주 대우를 받고 보람있게 잘 살고 예. 이 금융이나 이 세계적인 대기업에 속했거나 공무원으로 나갔던 사람은 네. 자주 바뀌는 거예요. 특히 금융이나 대기업 쪽에서는 네. 해고가 잦잖아요. 그렇죠. 독일에서도. 예. 특히 이제 외국계 대기업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은 네. 그렇게 상황이 전혀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뭐 금융 쪽에 가면 좋은 걸로 하잖아요. 네. 근데 독일 같은 데면은 오히려 창조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히든 챔피언 기업을 찾아가죠. 네. 그래서 거기서 그 기업을 더 크게 만들고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든가 네. 자기가 또 하나의 히든 챔피언을 만들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중소기업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독일에 1,500개의 히든 챔피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25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25개도 그냥 점수를 후하게 줘갖고 된 것이지 25개밖에 안 되나요? 네, 우리나라 그 히든 챔피언은 책에 나와 있는 데는 5-6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후하게 점수를 좀 주었을 때 25개인데 독일엔 1,5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인재가 어떤 정말 탁월한 인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풍토냐? 그 탁월한 인재보다도 평범한 인재들이 창의적으로 만드는 게 독일이고요. 우리나라는 창조적으로. 무슨 저 가장 정경유착 잘하고 이러는 사람을 유능한 인재라고 해갖고 로비 잘하니까 무슨 재벌 계열이나 무슨 공무원이 되거나 이러는데 그런 로비 잘하는 사람은 유능한 인재가 아니죠. 외국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일자리와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몇 가지 솔루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떤 팀이 가장 잘 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뭐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은 어떤 팀이 좀 적합하겠다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 방식으로 하면 결과는 똑같은 거죠. 계속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면 그건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소기업 살리기에 실패한 체제, 여태까지 일자리 늘리기에 실패한 체제, 여태까지 젊은이들과 중산층한테 희망을 주는데 실패한 체제,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데 요즘은 염치가 없어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나와요. 그게 문제죠. 사람 몇 명 정도 더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회를 줘야 될지. 오늘 추석 연휴도 가까워 왔고요. 이제 가족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치라고 하는 거, 또 대선이라고 하는 게 뭐 경제 문제만 갖고 다 판단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지금 어렵고, 이 일자리 문제, 우리 한국 경제 문제 해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희 방송을 이렇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셔서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 보내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길이 우리 사회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독일처럼 살리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을 독일처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그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재벌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나라를 오랫동안 맡기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 몰락이 오고 젊은이들이 절망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일자리가 모든 복지의 기본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또 어떤 공부를 해서 다음번에 혁신하고 경제를 일으킬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실패했던 구체제를 과감히 버려야 일자리를 만드는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자영업의 합리화와 이 세계화를 통해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늘릴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정부 예산 350조를 쓰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정부 예산 350조를 재벌들 손에 맡겨놓고 특권층 손에 맡겨놓고 마음이 그쪽에만 가 있는 관리들과 정치인들 손에만 맡겨놓는다면 결과는 더욱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5배나 되는 2조 5천억 달러의 GDP를 늘렸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잠자고 있는 동안 또 아니면 후퇴하고 역주행하고 있는 동안 이웃나라 중국과 멀리 독일은 세계의 아주 강국이 됐습니다. 저희도 일자리 강국, 중소기업 강국, 교육 강국 되는 부패 없는 나라, 정경유착 없는 나라를 이번 추석에 꿈꿔주시고 또 우리 다 함께 독립운동하듯이 다 함께 일어나시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정말 일자리와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가 과연 적임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국현 대표님 모시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나누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언론의 이 그 화려한 치장을 좀 좀 걷어버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본질, 정말 누가 적임자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시는 이번 한가위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 좋은 그러한 여정이 되시길 바라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연휴가 지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